매소성에 주둔한 당의 군대는 기병을 중심으로 한 20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라군은 3만이었죠. 승리를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세계사에서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는 100만이라는 군대가 동원되었던 경우는 페르시아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려요. 당시 무왕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특수말갈이 당이 양쪽에서 압박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말갈은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다를 건너 여기 덩저우를 칩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고구려와 중국과 맞짱 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맞짱이란 이 표현을 되게 쓰고 싶었는데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한판 대결 이렇게 할까 했었는데 참 멋진 말이죠, 맞짱.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센 표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과 맞짱 떴던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도 세계 G2 국가죠. 그런데 과거에는 더 했습니다. 과거의 중국의 위스는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런 중국과 고구려가 어떻게 맞짱을 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맞짱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대결이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왕조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했던 왕조니까 이 수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고 봐도 되겠죠.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들 수나라에게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고개를 숙이지 않죠. 그러니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당시 수나라를 통일했던 사람이 수문제입니다. 보통 나라를 통일하거나 나라를 새로 세운 사람에게는 태조나 고조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제는 문제라는 이름이 붙었고, 문제가 아니라 무제라면 좀 어울리죠. 그런데 무제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그럴 문자. 중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이 왕조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했던 뛰어난 군주였죠. 세계 역사를 바꾼 랭킹 100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시아 인물은 7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수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는 굉장한 인물인 거죠. 이 수문제가 당시 고구려를 침략했었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수나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괘씸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문제가 요수가 양자강보다 넓다고 생각하느냐. 요수라 그러면 요하라는 당시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고구려가 진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줄 아느냐. 당시 수나라는 남북주 시대의 남쪽에 있던 진나라를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했거든요. 그러면서 고구려에게 뻗대지 말고 빨리 와서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중국 황제에게 아련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당시 말갈이 기병까지 앞세워서 1만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 요하라는 강을 넘어서 중국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수나라가 급히 30만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출발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죠. 30만의 군대를 급히 모으긴 했는데 전쟁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뒤에서 식량이나 무기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보급 부대까지 꾸릴 형편이 되질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 30만의 군대에게 식량이나 무기를 각자 들고 이렇게 원정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막 여름이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더웠겠어요. 게다가 장마까지 집니다. 그러니 이 길이 더더욱 멀고 힘들었을 겁니다. 병사들은 가면서 식량이나 무기를 버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질 것이며 또 가는 길에 그 무더위와 이 장마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양의 양의 군사가 임유관을 나와서 이렇게 고구려 원정을 가는 길에 홍수를 만나고 군량 수송이 순조롭지 못하니까 군사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번져서 결국 이 요하라는 강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구려를 침략하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수륙 양병 작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바다로도 군대를 보낸 거죠. 이 수군이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주라우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평양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만 태풍을 만난 겁니다. 이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러니 역시 고구려의 상륙조차 하지 못하고 패퇴하게 된 겁니다. 수나라가 40만의 군대를 이끌었지만 고구려와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던 거죠. 고구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건 단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죠. 고구려의 영양왕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마가 질 때, 그리고 태풍이 올 때, 이때 수나라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해서 그 시기에 수나라가 군대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죠. 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죠. 바로 그걸 고구려가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 문제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고구려는 결코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구나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막 중국을 통일하고 들어섰던 이 수나라를 안정시키는데 몰두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문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는 달랐습니다. 이 수양제는 이름이 양자가 들어가 있죠. 이 양제라는 양자는 왕의 이름에는 잘 붙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은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지게 되죠. 그래서 기왕이면 좋게 왕의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불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백성을 괴롭혔던 거의 미치광이 같은 왕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양제는 수문제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태자였던 형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죠. 수양제는 자신이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를 정벌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누를 수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나라 안의 사람들을 뭉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양제는 남쪽의 대만도 정벌하고 북베트남도 침략을 하고 이러는 등 해외 원정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시 치려고 하죠. 왜냐 했더니 당시 수양제가 돌궐에서 고구려 사신을 만난 겁니다. 고구려 사신의 영향력이 벌써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 사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수양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중국 수나라 입장에서 동북 쪽에 있는 고구려가 이 서북 쪽에 있는 돌궐과 손을 잡게 되면 수나라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를 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하찮은 것들이 어리석고 불순하게도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에 직접 오기를 꺼려한다. 지금 군유를 내려 출정하니 천둥같이 떨치고 번개같이 쓸어버려라 하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이 두 번째 고구려 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고구려 원정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113만의 군대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는 100만이라는 군대가 동원되었던 경우는 페르시아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을 갈 때 유럽 전체 군대 60만을 이끌고 갔었거든요. 그러니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이 113만의 군대가 출병을 하는데 일진이 출발하고 그 다음 부대가 이어서 따라가겠죠. 이들이 모두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였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수나라는 강력한 나라였고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였던 만큼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떤 용도의 무기인지 알 수 있겠죠. 이 포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 줄을 잡아당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리고 이런 사다리로 성벽을 기어오르는, 그리고 이렇게 성문을 부수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첨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정말 첨단 무기를 다 동원을 해서 고구려를 치러 옵니다. 이 첨단 무기를 동원할 만큼 고구려는 수성전에 강했습니다. 이 고구려라는 나라 성을 잘 쌓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평지에 성을 쌓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평지가 아니라 고구려는 아주 험한 산지에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이죠. 그렇게 험한 지역에 성을 쌓았을 뿐더러 이 성에 이렇게 디귿자로 튀어나오는 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치라는 거 이런 용도인데요. 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양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는 수성전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성을 쌓는데도 이런 구조를 활용한 것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지금 이 요동 지역에 가면 고구려가 쌓은 성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100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고구려의 성은 무너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의 성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평범한 돌을 쐐기돌처럼 박아놨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중간대로 안과 밖의 돌들 틈새를 메워서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바깥 성벽의 돌이 무너져도 안의 성까지 무너지질 않는 거죠.
이렇게 튼튼한 성으로, 그리고 이 칠하는 상대를 방어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수성전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고구려였던 거죠. 그러니만큼 수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단한 전략을 짜서 고구려를 공격해왔던 겁니다. 이런 구조인 거죠.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과 안 사이에 또다시 이렇게 돌을 쌓아서요. 그리고 수양제가 2차 침입을 해옵니다. 베이징에서부터 출발해서 요하를 건넜습니다. 요하를 건너서 요동에 있는 많은 성 중에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동성입니다. 이 요동성을 집중 공략을 하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아무리 요동성이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100만 대군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 요동성은 100만의 수나라 군대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막기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함락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고구려에서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항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수나라에서는 고구려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거를 수양제에게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양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얻어와야 돼요.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는 동안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싸우죠. 이런 100만의 이 수나라 대군을 맞서서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두세 차례 하면서 요동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동성을 함락하기가 수나라 입장에서는 쉽지만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나라는 이렇게 육지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공격을 하는 건 수군을 보내어서 평야성을 바로 치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이 수군의 공격 역시도 당시에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고건무라는 사람이 기다렸다가 이들을 평양으로 이어지는 대동강으로 유인해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렇게 수군으로는 지원병과 함께 보급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보급이 어긋나 버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양제는 여기 요동성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별동부대를 평양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중문 장군에게 30만의 최정예 부대를 주고 평양성을 치라고 하죠. 당시 이들에게 보급이 이쪽에서 갈 거니까 여기 평양성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식량을 주고 무기를 주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예 부대들이 그거 역시 제대로 챙기지 않고 또 몰래 구덩이를 파서 묵고 평양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중문의 별동 부대를 맞아서 당시 을지문덕 장군은 일부러 7번을 져주면서 평양성 근처까지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평양성 근처에는 왔는데 평양성 함락은 쉽지 않고 싸우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식량과 무기가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니 싸우기도 힘든 상황이고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적절한 타이밍에 을지문덕 장군이 시를 한 수 지어 보내죠.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우중문을 한껏 띄워준 겁니다. 이미 싸움에서 많이 이겼으니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주면 좋겠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죠.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우중문 장군은 이 시를 곧이곧대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던 군대가 살수를 지날 때 수공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30만의 별동 부대 중에 살아 돌아간 이가 정확하게는 30만 5천이었는데 살아 돌아간 이가 2,7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채 1%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야말로 대승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승리였던 거죠. 그렇게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살수대첩으로 우리가 수나라의 2차 원정을 막아냈습니다. 이쯤 되면 수양제는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양제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가히 양제라는 이름이 붙을 만하죠. 612년에 쳐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613년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요동성을 집중 공략합니다. 요동성은 2차 침입 때도 100만 대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요동성은 그 견고함이 많이 떨어졌을 거고 요동성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은 많이 지쳐 있겠죠. 이런 요동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수나라는 어량대도를 건설했습니다. 이 어량대도라는 건 주머니에다가 모래를 가득 담아요. 그리고 그걸 막 쌓습니다. 산처럼 주머니에 모래를 담아서 쌓아서 여기에 있는 첨단 무기들을 거기에 기대어서 공격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량대도를 만들어서 공략하자 요동성은 또다시 함락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수양제는 더 이상 요동성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됐죠. 결국 군대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나라의 3차 침입도 되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수양제는 또 쳐들어왔습니다. 614년이었죠.
이때는 수양제가 여기에 수군을 보내어서 비사성을 함락하고 바로 평양성으로 진격하는 한편 또다시 육지로 이렇게 요동성을 공략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수나라 병사들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이 먼 길을 또 고구려를 치겠다고 원정을 가야 될까요? 나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병사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병사들은 도망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니 도망친 병사들이 반란군에 합류를 합니다. 요동성은 세 번째 수양제의 공격을 받게 됐으니 요동성 역시도 병사들이 많이 지쳐있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의 탈영병들이 반란군에 합세하게 되면서 수양제는 다시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양제는 이렇게 고구려를 총 3번 쳐들어왔었습니다.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자가 많은 남쪽에 물자들을 북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강들을 연결시키는 대운하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을 하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함께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수나라 백성들도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양제는 이 운하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양제를 위해서 5층의 용선이 만들어졌다 하고 보내오자 이거를 타고 대운하 공사가 잘 진행이 됐는지를 순시를 갑니다. 거의 유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 반란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결국 수양제는 당나라를 세웠던 이연이란 사람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살해당합니다.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3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수나라 양제가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나라가 망하게 된 거, 수양제가 몰락하게 된 거 누구 때문인가요? 고구려 때문이죠. 이렇게 고구려는 수나라와 맞짱을 떠서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또 이번에는 당나라와 맞짱을 떠야 됐습니다. 당시 영유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망리지에 오른 영계소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영유왕에게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로 달려와서 영유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영계소문이 권력을 쥡니다. 그리고 보장왕을 왕위에 앉히게 되죠. 영계소문이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당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태종이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걸 트집 잡아서 고구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제가 중국의 황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군으로 꼽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이 당태종의 업적에서는 거의 유일한 오점 중에 하나로 남게 되죠. 당시 당나라는 수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초록색이 수나라, 보라색이 당나라 영역이거든요.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역시 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수나라 사례를 충분히 경험 삼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꺾지 않으면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어떻게든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죠. 당태종은 당시 요동을 침략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현도성, 계모성 하나씩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요동성도 함락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남은 성 안시성이 있었죠. 당태종이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안시성과 양만춘 장군이었습니다. 안시성은 보시다시피 정말 험준한 지형의 요새 중에 요새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하지만 요동성만큼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요동성의 지형도 쉽지 않았지만 관과 민이 함께 똘똘 뭉쳐서 당나라군에 맞섰기 때문에요.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당태종은 50만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안시성보다 더 높게 흑산을 쌓았습니다. 무려 60일에 걸쳐서. 근데 영화 안시성 다 보셨죠? 이 영화 안시성에서 나왔던 것처럼 힘들게 쌓은 토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토산마저도 고구려 군대가 점령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당태종은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요. 식량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립니다. 근데 군대를 돌리면서도 당태종이 정말 중국에서는 존경받는 황제답게 양만춘 장군에게 적장이지만 상당히 잘 싸웠다 해서 비단 100피를 선물로 하사해주고 갔답니다.
그리고 양만춘 장군 역시도 당태종을 예를 갖추어서 보내드렸다고 하죠. 추격하지 않고. 그렇게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당태종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이 안시성을 지원 보내려고 고구려에서 15만의 군대를 보냈는데 이 15만의 군대는 당태종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의 군대에게 함락됐던 성들이 다시 탈환을 하게 되면서 당태종을 추격하는 거죠. 그러니 당태종 왔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됐었습니다. 요택이라는 길로 돌아가야 됐는데 이 지역이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려면 주위에 있는 갈대를 다 꺾어서 그걸로 늪을 메워가면서 건너야 했던 거죠. 그 추운 겨울에 늪에 빠져서 병사들이 죽어나갑니다. 늪을 메워가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추격병이 뒤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살아 돌아간 것 자체가 정말 기적에 가까울 만큼 패전을 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당태종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당나라를 상대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구려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와 맞짱을 뜰 수 있겠다라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전쟁이라는 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일단 먼저 한번 싸워볼까 하는 마음부터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구려로 하여금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과 맞짱을 뜰 용기를 내게 만들어준 것은 고구려의 천하관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발표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연호라는 건 연도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020년 이렇게 연도를 똑같이 다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중국의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연호를 새롭게 발표합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중국의 연호를 다 따라 써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다고 하죠. 광개토 대왕은 우리는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고 우리만의 연호를 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발표했습니다. 오래오래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겠다. 그런 광개토 대왕의 통치 철학이 담겨있는 연호였습니다.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지 않겠다는 건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라는 걸 만천하에 발표한 거였죠. 그리고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릉비에 호태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호자는 꾸며주는 말이고요. 고구려의 왕을 왕 중의 왕, 태왕이라고 지칭한 거죠.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백제를 백잔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백제를 낮춰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고구려가 중심이다라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천하관은 충주고구려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주고구려비에는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고 신라를 동쪽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왕을 마립간이라는 신라왕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마립간이라 부르지 않고 매금이라고 칭했습니다. 역시 신라왕을 낮춰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충주고구려비에 보면 고구려가 태자와 신하들을 보내어서 신라의 왕에게 의복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복은 신라의 관리들이 관복으로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라는 철저하게 당시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음을 이 충주고구려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구려는 이 광개토 대왕릉비와 충주고구려비를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고구려가 패자라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구려도 역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천손의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대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천하관과 고구려의 천하관은 같은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유일하게 자신이라는 거죠. 중국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나라. 그런데 고구려는 그게 아니라 각각의 세력을 가진 패자들끼리 공존할 수 있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고구려의 천하관 때문에 중국이 고구려를 낮춰보고 중국 황제에게 와서 조공을 바쳐라 이런 말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고구려 역시도 대등한 나라다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발해는 처음 나라를 세울 때부터 대조영이 당나라의 영주 땅을 탈출해서 여기 동모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이 동모산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힘겹게 나라를 세웠으니 여전히 당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 발해가 들어서 있는 영역 주변에는 백산말갈과 송말말갈이라는 사람들, 우리하고 민족은 다르지만 고구려 때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민족들입니다. 여기 백산말갈은 백두산 인근에 있는 말갈인이다. 송말말갈은 송화강 인근의 말갈인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홍경강 주변에 있는 흑수말갈들은 고구려하고 가깝게 지낼 때도 있었고 척을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발해 때는 흑수말갈이 필요한 물자나 선진문물들을 발해를 통해서 이렇게 당과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교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흑수말갈이 당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나라가 과거에도 고구려를 공격했었던 적이 있죠. 혼자만의 힘으로는 고구려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와 나당 동맹으로 고구려를 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나라가 지금 흑수말갈을 움직여서 양쪽으로 발해를 압박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발해의 대조영의 아들이었던 무왕이 이걸 눈치채게 됩니다.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당나라와 통하였다. 그런데 지금 당나라에 관리를 요청하면서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으니 이는 당나라와 함께 앞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무왕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흑수말갈이 당이 양쪽에서 압박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말갈은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다를 건너 여기 덩저우를 칩니다. 여기 이 지역은 당나라의 수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당나라도 수나라도 고구려를 쳤을 때 육지로도 공격을 하고 바다로도 공격을 했었죠. 그때마다 수군의 거점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이곳을 친 거죠. 수군의 거점이 있는 곳을. 그래서 등주 지역의 자사 위준을 죽이고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되죠. 선제 공격이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당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발해의 선제 공격을 받았고요. 이때 발해의 공격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원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당시 당을 상대로. 발해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였던 상황이죠. 당나라는 갑작스러운 발해의 공격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발해가 공격을 해왔으니 당나라도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당나라는 김사란을 시켜서 신라에게 10만의 군대를 움직여서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신라가 사실 당나라와 나당 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이때 신라 입장에서는 당과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신라가 10만의 군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나라에서는 신라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갈 장수로 콕 집어서 김유신 장군의 손자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10만의 군대를 움직여서 발해 남쪽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해 남쪽을 공략하는 길에 눈이 많이 쌓여서 산길이 험해졌고 병사들이 원정을 가는 길에 죽게 되어서 발해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신라는 또 군사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발해는 다시 영주를 지나서 여기 마도산을 공격합니다. 발해가 이쪽을 공격해서 중국의 기록에는 6천 내지 10,000명이 희생되었다 할 정도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로도 육지로도 발해가 공격을 해오니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발해의 공격을 막는 데 급급해야 됐습니다. 여기 마도산을 넘어오게 되면 만리장성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는 일단 발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마도산에 있는 많은 돌들로 급하게 성을 쌓아서 발해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해는 당나라의 위협을 받으면서 힘겹게 나라를 세웠던 나라고,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해를 위협하는 당나라의 압박에 선제 공격이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당나라에 맞섰던 거죠. 발해는 어떻게 이렇게 맞짱을 뜰 용기를 냈을까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고구려와 같은 천하간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발해 무왕에 대한 기록에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글에서도 알 수 있고요. 일본에 보낸 국서에 문왕이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발해국왕 대흠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고려국왕 대흠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려라는 말은 고구려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해 왕이 스스로를 고구려 왕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왕의 딸 정호공주의 비석에 이렇게 황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상은 황제와 같은 급의 표현이죠. 발해도 역시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의 아들이었던 문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흥이라는 연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역시 중국과 대등함을 보이고 있는 발해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당시 최강이었던 중국과 맞짱을 떴던 발해의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역사가 무엇보다 큰 힘을 가지는 건 보여지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발해는 중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다, 중국보다 더 큰 나라다 하고 중국을 낮춰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중국 못지않은 나라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자신들만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발해와 전쟁을 했던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중국과 맞섰던 전쟁은 발해도 중국과 대등한 천하간을 가졌다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존심을 건 싸움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졌지 않을까. 우리 발해는 자존감을 건 싸움을 했기 때문에 힘든 전쟁이었지만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니 나의 자존감을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건 나당 전쟁이 오늘 강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까지 강소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7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걸고 당나라와 전쟁을 했던 신라의 나당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열강에 맞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뭔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강연입니다. 우선 나당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나당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60년 황산벌 전투로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 신라의 왕이었던 김춘추와 소정방은 의자왕에게 수를 따르게 하고, 그런 모습에 백제의 여러 신하들이 목매어 울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의자왕과 태자들은 당나라에 끌려갔지만 임존성을 중심으로 흑지상지가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고요. 주류성을 중심으로 복심과 도침이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복심과 도침은 일본에 가 있던 의자왕의 태자 부여풍을 불러들여서 부여풍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어 나갔죠. 부여풍이 일본에서 백제로 오면서 일본에서는 백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일본이 백제를 도와 1000척의 배와 3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주었죠. 그렇게 외와 백제 부흥운동 세력이 당과 신라의 연합 세력에 맞서 백강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강전투에서 일본이 보내준 배 1000척 중에 400여 척이 침몰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 당나라는 백제의 웅진 지역에 웅진도독부를 두고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 계림대도독부를 둡니다. 도독부를 뒀다는 것은 당이 이 지역을 지배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아직 당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고구려가 남아있으니까요. 668년에 나당연합군은 평양성 전투를 치렀고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고구려 역시 무너졌습니다.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번에는 당나라가 고구려의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합니다. 도호부는 도독부보다 더 상부기관으로서 도호부를 중심으로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를 함께 운영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겠다라는 당의 야욕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은 신라의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을 하고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여서 두 사람을 회맹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조칙을 받들어서 당의 번국으로서 영원히 보존하라 하면서 계림도독과 웅진도독 모두 당의 영향하에 두려고 했던 거죠. 문무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신라까지 당이 차지하겠다라는 야욕뿐만 아니라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하고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면서 두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얘기와 다름없었던 거죠.
이런 당의 야욕을 확인한 신라는 당에 맞서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문무왕은 우선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라가 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뒤에 또 다른 적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신라까지 완전히 당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일본이 되겠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죄수를 제외하고는 죄수들을 모두 풀어줍니다. 그리고 신라 백성들의 부채를 모두 탕감해주고 이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도록 하죠. 그렇게 신라는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나당 전쟁이 발발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 고구려에서도 부흥운동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오골성에서 고연무가 부흥운동을 일으켰고요. 한성에서 건모잠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건모잠은 당나라로 끌려간 의자왕의 조카 안승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활발히 일으켰죠. 그런데 이 부흥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은 당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고구려를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고구려 사람들을 당나라 전역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당의 국경지역에서 화살바지로 쓰기 위해서였고 당의 변경지역의 사막지대 노동력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은 당나라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컸고 반면에 신라에 대한 불만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부흥운동 세력은 신라에 찾아와서 문무왕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합니다. 문무왕 역시도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후원하면서 당에 맞설 준비를 해두고 있었죠. 마침 당나라는 티벳의 공격에 맞서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일부 당나라 세력을 침공하게 되는데 신라의 사찬 서로율가 고구려의 태대형 고연무와 함께 정예병 1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오골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냈죠. 당나라가 이 오골성에 관심이 쏠리는 차에 신라에서는 다시 웅진도독부를 공격해서 63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당에게 본격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 당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은 신라가 은혜를 배신했다 하면서 당의 대총관 서린기가 신라에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황제에 대한 불충을 꾸짖고 항복을 요구해왔죠. 신라의 문무왕은 강수를 시켜서 서린기서라는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강수라는 인물은 신라의 육두품 출신인데 글을 아주 잘 쓰는 인물이었죠. 신라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신라의 백성은 풀뿌리도 먹지 못하는데 당나라군은 양식이 남아 돌았다. 신라는 계절마다 장기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사의 옷을 만들어 주었다. 1만의 당나라군이 지난 4년 동안 신라의 것을 먹고 입었다. 당나라군의 가죽과 뼈는 비록 중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피와 살은 신라가 길러준 것이다. 그렇게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동안 신라는 당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당은 신라까지 차지하라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라의 태도에 당은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 부흥 세력과 신라의 연합군에 맞서게 됩니다. 당나라 장수 고관이 병사 1만을 거느리고 이근행은 병사 3만을 이끌고 일시에 평양에 당도하여 8개의 진영을 설치하고 주둔하였습니다. 신라 병사와 고구려 병사가 맞서 싸워서 수천 명의 목을 베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관 등의 당나라군이 후퇴를 하자 성문까지 쫓아가 싸웠는데 그만 당나라군의 포위에 걸려들었습니다. 결국 신라의 병사가 대패를 하였고 대하찬, 사찬, 아찬, 일길찬 등의 신라의 지휘관들이 성문전투에서 패퇴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신라군은 크게 패퇴했고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도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안승은 신라로 투항을 했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전투에서 함께 싸운 사람 중에 화랑 원술이 있었습니다. 원술은 김유신 장군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원술은 성문전투에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남아가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살아서 아버지를 뵙겠는가. 그런데 원술의 휘하 장수였던 담능이 원술을 설득합니다. 대장부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경우를 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살아서 나중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담능의 설득에 원술은 성문전투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원술을 김유신 장군은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의절했고 죽을 때까지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왜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강하게 대했던 걸까요? 김유신 장군은 문무왕과 함께 신라의 구심점으로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신라의 화랑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을 지켜나가야 했던 거죠. 그만큼 신라는 당과의 싸움이 아주 절박한 각오를 해야 될 만큼 힘든 싸움이었던 겁니다. 신라는 성문전투의 패퇴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신라의 문무왕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나라 고종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폐하께서 구해주신 덕에 우리 신라가 겨우 멸망을 면했습니다. 만약 용서하시어 우리의 허리와 머리를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죽는 날이 오히려 태어나는 날로 여겨질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립니다. 죽어 마땅하고 또 마땅합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비굴하리만큼 납작 엎드렸습니다. 많은 공물을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문무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었겠지만 당시 신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김유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신라의 구심점이었던 김유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라는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문무왕이 당나라에 엎드린 까닭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당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됐고 당나라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672년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4,360보라고 합니다. 주장성이 지금의 남한산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673년에 사열산성을 증축하고 국원성, 부경산성, 소문성, 이산성, 골쟁현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성을 쌓으면서 당과의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대하찬 철천을 보내어서 병선 100여 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벌고 당과 맞서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문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신라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되었고 당나라는 신라의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아찬 대토가 반란을 꾀했습니다. 당나라에 붙으려고 하다가 이 일이 누설되면서 죽임을 당하고 처와 자식들이 천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은 674년 고구려의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고서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니 당고종이 크게 화를 내어 조서를 내려 임금의 관작을 깎아 없앴다고 합니다. 문무왕의 관작을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문무왕의 동생이었던 김인문을 신라의 새로운 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당시 당나라 장수였던 서린기는 김인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무왕인 형은 역적의 우두머리가 되고 아우 김인문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다. 그러면 신라에서는 문무왕과 새로운 왕으로 보내진 김인문 사이에 분열이 조장되겠죠. 이렇듯 당나라는 이의제의라 그래서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치려고 하는 분열을 야기시키는 정책들을 계속 써왔던 거죠. 여러분이 김인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의 세력을 등에 업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려 할까요? 김인문은 다행스럽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문은 그 전부터 당이 신라를 치려고 한다. 의상대사가 신라로 귀국할 때 그러한 언지를 주기도 했었고요. 이때에도 신라의 왕으로 책봉하겠다는 당나라의 고종의 명을 끝까지 사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신라의 왕자로서 신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 아버지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무덤 앞에 이렇게 김인문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675년 당나라가 다시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우리 병사를 쳐부수었다. 유인계는 돌아가고 이근행을 안동 진무대사로 삼아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 칠중성이라는 곳이 지금의 경기도 파주 지역입니다. 이곳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자 신라는 또다시 당나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이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고 사죄하니 황제가 이를 용서하고 임금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인문도 도중에 당으로 되돌아오게 했고 그를 임의 군공으로 고쳐서 책봉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다시 힘을 비축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파주 지역은 신라 입장에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고지였거든요. 그리고 문무왕 15년에 서린기가 다시 천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천성 역시도 파주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신라의 장군 문훈 등이 1,400명의 머리를 베고 병선 40척과 전마 1,000匹를 노획했습니다. 신라가 대승을 거둔 거죠. 서린기가 쳐들어온 이 천성은 지금의 파주 오두산성이라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두산에 가면 지금은 오두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볼 수 있는 전망대죠. 이 오두산성은 당시 임진관과 한강이 맞물려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당나라군은 꼭 점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진강을 따라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매소성이 있는데 이 매소성에 당나라 대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 대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군량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매소성에는 특히 기병들이 많았습니다. 말을 먹일 풀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 수백 톤에 이르는 많은 물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바닷길과 물길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는 매소성에 보내는 보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신라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매소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매소성에는 당나라 대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급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럼 매소성 안에서 싸울 수 있을까요? 매소성 안에서 싸운다는 건 장기전을 한다는 건데 이들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신라와 결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군을 이끌고 매소성 바깥으로 나와서 신라와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매소성에 주둔한 당의 군대는 기병을 중심으로 한 20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라군은 3만이었죠. 승리를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소성 전투에서 이근행이 이끄는 당의 기병 20만과 신라군 3만이 격전을 벌였는데 신라가 기적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사가 당을 공격하여 그들을 쫓아버리고 말 3만 380피를 얻었고 그 밖에 얻은 병장기도 그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결국 당나라군은 후퇴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말을 우리가 얻기도 했지만 많은 당나라의 말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말 무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과의 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라의 병사가 당나라 병사와 18번에 걸쳐 크고 작은 싸움에서 모두 이겨서 전마 200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매소성 전투에서 그리고 매소성 전투 이후에 18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는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됩니다. 당나라는 더 이상 신라와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반도에 건너와 있는 당군을 철수하기 위해서 당나라는 다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당의 군대는 신라와 기벌포에서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기벌포는 당나라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들어왔던 길목이었고 백제의 부흥 세력이 일본과 연합해서 당나라와 싸웠던 백강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과 신라군이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676년 11월에 신라의 사찬 김시득은 금강하구 기벌포에서 당나라군과 맞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계속된 22번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서 적군 4천여 명의 목을 베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렇게 기벌포 전투를 마지막으로 신라는 나당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누구보다 심적 부담이 컸던 사람이 문무왕이었을 것입니다. 문무왕은 나당전쟁에서 승리하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나당전쟁이 끝나고 난 약 5년 후 문무왕은 눈을 감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호련히 어두운 죽음으로 가는 것에 어찌 여한을 품겠는가. 자신이 신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이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라가 승리하기 쉽지 않았던 나당전쟁, 어떻게 신라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신라의 승리 비결. 신라에게는 운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주변에 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당나라를 늘 위협하던 세력이 돌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돌궐 외에도 토번이 당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당은 신라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토번의 공격도 막아야 됩니다. 당과 신라의 전쟁은 당이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토번은 당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의 입장에서는 공격이 더 중요할까요? 수비가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당의 입장에서는 신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토번의 공격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의 전쟁에 전력을 쏟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신라가 당에게 납작 엎드려서 시간을 벌고 그런 외교가 통할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이었던 당에 맞서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어떤 면이 당과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신라에 유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신라에게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장창단이라는 당의 기병을 제압하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였습니다.
장창당은 아주 긴 창으로 당의 기병에 맞서는 겁니다. 이 장창당의 군사들이 쓰는 창은 그 길이가 4m가 넘습니다. 4m가 넘는 창을 마음대로 쓰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한 사람은 장창의 끝을 고정시키고 또 한 사람은 장창의 방향을 당나라 기병의 말의 목을 향하게끔 당의 기병에 맞서 싸웠던 거죠. 이들이 장창당 군사만으로 당의 3,000의 군사를 제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장창단들이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기병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밀려오게 되면 누구라도 겁을 먹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장창단들은 흐트러짐 없이 창을 세우고 맞섰기 때문에 당나라 기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신라에겐 또 아주 뛰어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쇠뇌라는 건데요.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활을 쏠 수 있는 것이 쇠뇌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쇠뇌는 당나라 황제도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당 황제가 말하기를 신라에서 만든 쇠뇌는 1,000보를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의 쇠뇌는 한번 발사를 하면 150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에 잘 만든 쇠뇌는 1,000보나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쇠뇌를 잘 만드는 신라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구진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진천이 만든 노는 1,000보를 날아가는 노라고 해서 천보노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런 뛰어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당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진천을 당나라 고종이 욕심을 냈습니다. 신라는 어쩔 수 없이 구진천을 당에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당나라에 간 구진천, 당 고종의 명을 받들어서 이 천보노를 만들었을까요? 구진천 입장에서도 당 황제의 명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구진천은 천보노를 만드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럴 때마다 구진천은 이건 신라의 나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또 신라에서 건너온 나무를 이용했지만 신라의 나무가 바다를 건너오면서 습기를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천보노를 만드는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구진천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에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숨을 잃었겠죠. 신라는 신라만의 당에 맞설 수 있는 병장기가 있었기에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힘도 있었겠죠. 김유신 장군이 끝까지 자신의 아들 원수를 보지 않은 것처럼 신라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결연한 의지로 맞서 싸웠기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신라의 삼국 통일에 있어서 신라의 나당 동맹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신라가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당의 야욕에 맞서 7년여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를 지켜낸 것은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요. 신라를 통해서 우리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봐도 골리앗의 승리가 분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거뒀죠. 나당 전쟁 속에 신라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처럼 자신 있는 무기로 싸움의 방식을 신라에 유리하게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과 싸우면 나는 당연히 불리할 테니까 싸움을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생기업이 대기업에 맞서서 상대가 되지 않을 거다 하고 지레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케아라는 가구 아시죠? 많은 가구 대기업들이 있지만 이케아는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함께 주는 전략으로, 쿠팡이라는 기업 역시도 새벽 배송이라는 틈새 전략으로 순식간에 대기업을 상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찾으십시오.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